자, 안녕하세요. 결국 이렇게 또 오프라인 계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또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동서양의 직업관에 이어가지고 직업윤리와 청렴 이 부분 정말 중요하지 않고 쉬운 부분이니까 짧게 끝내고 사회정의까지 딱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직업윤리와 청렴 해가지고 첫 번째로 기업가의 윤리가 나옵니다. 기업의 책무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2단원에서 지금 이 2라고 적혀있는 직업윤리와 청렴 단원에서 그나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놈들입니다. 요놈들인데 여러분이 그냥 아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결국 기업의 책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기업의 책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은 오직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이윤 추구와 더불어서 사회적 책무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문을 읽고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이윤 추구를 중시하는 내용이구나 아니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둘 정도만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아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착각이라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 사회적 책무를 묻는 문제 중에 이렇게 문제를 꼬는 수가 있어요.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도 혹은 이윤 추구 대신에 사회적 책무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역시 틀린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하자는 입장이든 사회적 책무를 하자는 입장이든 이 친구들 둘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이윤 추구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적 책무, 전문직, 공직자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뭐 특별히 어려운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근로자, 노동자들은 이런 세 가지 권리 이걸 묶어서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그런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책임들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전문직 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것들 그것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직 윤리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특징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독점성도 비슷해요. 그 분야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 자율성은 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 보장된다는 거. 교사 역시 전문직인데 교사도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식으로 수업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전문직들은 조금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고 혹은 다루기 어려운 지식을 다루거나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번 공직자인데 공직자는 공무원을 뜻하고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착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패와 청렴, 부정부패 이런 단어 역시 모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역시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자성어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청렴결백하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동이 맑고 염치하라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견리사의의 특징을 가진다. 견리사의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익을 보았을 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때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익이 봤을 때 저게 의로운 이익인가 불이한 이익인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게 청렴의 요소다라는 거죠. 그리고 멸사봉공, 성고무사 이거는 둘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멸사봉공은 사적인 생각들을 소멸시키고 공직에 봉사하겠다. 성고무사는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으로 두겠다. 결국 내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라든지 부귀영화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사자성어들이 이 두 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 단어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봅시다. 작년 9월 문제입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의 핵심이다. 고민상의는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도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못해도 이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다. 자, 지금 직분을 나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법, 도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봅시다. 예법, 도 이런 말들은 우리가 동양에서 쓰느냐 서양에서 쓰느냐, 일단 동양에서 써요 여러분. 그쵸? 서양에서 뭐 예법, 도 이런 걸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직분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정명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양에다가 정명이니까 이거는 공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공자, 맹자, 순자, 실학 전부 다 정명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정명이 예의 핵심이다 라고 하고 있죠. 동양인데 예를 중시하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순자 형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을을 보니까 을은 한자를 안다면 참 쉬운데, 자, 마음을 쓰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 몸을 쓰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노심자, 노력자예요. 자, 맹자는 대인과 소인으로 나눴고, 대인은 노심을 하는 사람이고 소인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맹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요. 예에 맞게 분업이 이루어야 된다. 순자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지금 잉크가 새가지고 요거는 선생님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나올 텐데 이 군자라는 거 그냥 이거 유교에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여기 도의 정통화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역시 순자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맹자는 노력자와 노심자들 간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맹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을은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에 앞서서 항심을 지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맹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항산이 있어야 항심도 있다라고 했죠. 항산, 항심 기억나십니까? 항산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있어야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요. 근데 4번은 보니까 최소한의 삶의 조건에 앞서서 도덕심부터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맹자가 한 말에서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5번.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 요거를 두 글자로 하면은 정명이고 현대적인 용어로 따지면 분업이겠네요. 근데 공자든 맹자든 순자든 다 정명은 기본사상으로 깔고 있다, 깔고 있지 않다, 깔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5번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아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복습하는 의미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정의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의 파트는 아까 직업만 해도 선생님이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라 라고 했던 말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정의 파트는 정말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이 단지 읽어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여러분이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할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는 사회를 위해 여러분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이 투표도 할 텐데 그럼 내가 바라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배워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정의 파트 첫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항상 같이 수업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는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즉,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있는데, 개인윤리가 먼저 나오고 사회윤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윤리부터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윤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인 간의 윤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를 뜻합니다. 무언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굉장히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개인윤리는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다면은 그 원인은 당연히 그놈이 나쁘기 때문이다. 걔가 나쁘니까 나쁜 짓을 한 거다. 조금 유식하게 개인의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개인의 도덕성이 낮아서 나쁜 짓을 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낮아진 도덕성을 다시 올려주면 되겠죠. 도덕적 선의지를 확충하고 합리적 이성을 발휘시키면 된다. 자, 우리 인류는 굉장히 오래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다시 착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여기에서 끝이었다고요. 자, 근데 인류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를 이루기 시작하고 사회 제도가 발달하면서부터 개인윤리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선생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성매매, 매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사람의 성을, 신체를 아무리 동의를 했다지만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서울에 가보면요, 여러분 탑골공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종로 이런 데 가보면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장기도 두고 뭐 옛날 젊었을 때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푼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뭐 해지고 잘 때 되면은 다시 집에 가고 또 날 밝으면은 서울에는 노인들 지하철이 공짜니까 다시 또 지하철 타고 거기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놀고 이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아들이나 뭐 며느리나 손주나 손녀들이 안 놀아주고 뭐 혹은 일하러 가고 본인 혼자 이렇게 적적해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들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바카스 아줌마라고 불리거나 혹은 바카스 할머니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라면요, 바카스 한 병의 가격을 받고 그 노인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금 충격적이죠. 즉 똑같은 노인인데 뭐 아주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거기 있는 나이 드신 남성분들을 상대로 바카스 한 병 값을 받고 매춘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조금 충격적입니다. 왜 저래? 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싼 가격에?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또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그 바카스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그 가격을 받고, 지금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누군가가 비도덕적인 일을 했을 때, 하면서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윤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왜 그랬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답에 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적은 양의 돈이라도
벌어야만 그 할머니들, 그 아줌마들은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당장 내일 먹을 식량, 음식, 약 등을 살 돈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한 행위만 떼놓고 봤을 때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했고, 그러면은 개인윤리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게 된 그분들이 속한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회윤리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을 때 너 왜 도둑질을 했니? 도둑질은 나쁜 짓이야 라고 비난하는 게 개인윤리였는데, 이제는 도둑질이 나쁜 짓임을 알고 있는데도, 혹은 정말 착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사건, 윤리적인 문제의 원인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찾고자 해서 등장을 하는 이론이 사회윤리입니다. 사회윤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덕적인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제도가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뭘 해야 된다?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알려지진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사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지금 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워낙 많은 인격적인 멸시를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셨다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 사건의 이면도 개인윤리만으로 과연 해석이 될 것인가, 이런 시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도 당연히 자살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들도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본으로 인해서 암묵적인 계급을 용인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만 그 경비원 아저씨를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 다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집단이라는 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개인에게만 도덕적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사회윤리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간단할 텐데 이 사회윤리를 조금 더 심화시켜고 이론화한 게 바로 이 니부어라는 사람입니다. 니부어라는 사람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니부어는 일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이타심이고 집단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정의다. 이 정의라는 거는 여러분 공정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만든 집단은 도덕적인 이상부터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구성하는 집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집단 간에도 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회 구조의 불일치, 사회 구조의 불합리함을 낳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여기에서 구조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지만 니부어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비합리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법이나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 구조나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죠. 결국 이게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비합리적 수단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법이나 규칙이 왜 비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일 텐데, 자, 여기서 비합리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뷰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낚기 위한 오답으로 뭐가 등장하냐면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합리적 수단,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비합리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고 합리적인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도덕적 해결책이 비합리적? 왜 비합리적이지? 이거는 답이 아닐 거야. 우리가 이렇게 편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 편견을 걷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떤 법이든 그 어떤 규칙이든 법이나 제도는 무조건 비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비합리성을 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의 교칙만 해도 여러분 왜 두 발을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되죠? 왜 옷을 마음대로 입고 다니면 안 되죠? 그쵸? 자, 합리라는 거는 개개인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라는 것 자체가 이해에 합치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적용되는 규칙은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 모두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이나 규칙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왜 차가 안 다니는데도 녹색불이 아니라는 이유로 길을 건너면 안 됩니까? 그것도 비합리적인 거라고요. 근데 혹시나 빠르게 달려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합리적으로 보이겠지만 초록불일 때만 건너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합리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수단을 써야 된다. 이게 제도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비합리적인 규칙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자고 해요. 자, 선의지의 통제를 받자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비합리가 비인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예를 들어 우리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자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벌을 세우고 이러는 것보다 지각을 하는 사람들은 퇴학, 혹은 지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때린다든지, 지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러면은 지각자는 당연히 그 전에 이렇게 벌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인간을 위해 있는 법이나 제도가 인간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비합리가 비인간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의지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합리를 비인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의지를 제공해주는 것, 우리에게 선의지가 무엇인지,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바로 개인주의의 역할,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윤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의지의 통제, 이것은 개인윤리가 되는 것이고요. 비합리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사회윤리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모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리브어의 이론이죠. 네. 자, 그리고 밑에 도덕성이 높은 개인이 승인하지 않은 방식, 이렇게 적혀 있는데, 도덕성이 높은 개인이 왜 승인하지 않냐면은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 높은 개인은 도덕성이 정말 높은 이상적인 개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단 하나의 비합리나 비도덕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비합리적인 법과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 사회윤리 시험 문제 같은 거를 보면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함정을 되게 많이 파요. 리브어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자고 보았다. 리브어는 도덕성이 높은 개인이 승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자고 보았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선입견, 편견 때문에 그런 건데,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라고 했다는 거,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그리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높은 개인이 승인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간 힘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집단 간 힘의 균형으로 해결된다. 요거는 그냥 이 위에 있는 요 문장이랑 이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단 간 힘의 균형은 역시 무엇으로 이루겠습니까? 바로 법과 제도로 이루겠죠. 그래서 위의 법과 연결되는 말이기는 한데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런 표현들로 등장을 하니까 잘 읽어보시고 왜 이게 같은 말인지 왜 이게 같은 말인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리부어의 사회윤리가 끝이 났습니다. 리부어의 사회윤리가 끝이 났고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리버라는 사람이 이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필요하다. 개인의 윤리와 사회윤리는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개인의 윤리는 칸트니 공리주의니 하는 사람들이 다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윤리, 사회의 이상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정의라는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정의라는 말을, justice라는 말을 인류에서 거의 가장 처음 말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의를 뜻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법에 따르면 그게 정의로운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 정의는 법에 따르는 거예요. 줄여서 준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의, 이게 중요한데 두 가지의 특수한 상황이 나옵니다.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인데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은 자신의 몫을 누리는 것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 분배적 정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은 누가 많이 가져야 되고 누가 적게 가져야 되는가? 이게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교정적 정의 같은 경우는요, 가치 없는 것들, 죄와 벌, 죄에 따라서 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분배 상황에서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바로잡는 게 정의인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벌을 주는 것이 정의인가? 이게 교정적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거는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인 비례를 따라야 되고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라야 된다. 이 비례 표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하학적 비례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형의 합동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로가 2고 세로가 6이라고 쳐봐요. 그럼 요거랑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려면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요 세로는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2와에서 6이 되려면 3배가 늘어났으니까 가로와 세로가 3배가 차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12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합동이에요. 기하학적 비례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선생님 분배적 정의랑 이 삼각형 두 개가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애초에 있던 2에다가 이만큼 더해진 거다. 그쵸?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애초에 있던 6에다가 역시 6만큼 더해진 거예요. 이 선분의 숫자를 여러분 개인이 가진 가치, 개인의 덕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만큼 가진 사람은 2만 주고 6이나 가진 사람은 6만큼이나 많이 주겠다. 즉 개인이 가진 덕에 따라서 분배의 양을 달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하학적 비례예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 가치 있는 거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니까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정적 정의가 그러면 산술적 비례인데 왜 산술적 비례냐면은 죄에 따른 벌은 아무리 가치 있는 사람이든 가치 없는 사람이든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주는 것을 산술적 비례라고 하기 때문에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라고 합니다. 이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가 무슨 비례인지 여러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 다음 단어는 이제
분배적 정의의 다양한 이론들, 그리고 그 다음은 교정적 정의의 다양한 이론들,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보의 사회윤리는 조금 어려우니만큼 선생님이 내놓은 문제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상현수는 1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있다. 근데 도덕의 문제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옮겨갈수록 이렇게 개인과 집단을 비교시키고 있는 것은 100% 리부어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또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이랑 강제력도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 뭡니까?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것, 개인윤리적인 방법이고요. 선의지의 인도를 받는 이라고 보면 되겠죠. 강제력이라는 것은 사회윤리, 또 무슨 거였죠 이게? 비합리적인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2번은 리부어 문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봅시다. 1.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서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말로 하면 사회 문제가 되겠죠.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강제력이 불필요합니까 여러분? 당장 여기에도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리부어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의지의 인도를 받는 비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근데 왜 비합리적이라고요? 강제적이니까. 강제력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한번 찾아봅시다.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는 세력 강화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요거는 뭐 리부어의 내용이 있다기보다 우리가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건데, 내가 나를 지키려면은 당연히 내가 속한 세력이 강해졌으면 좋겠죠.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덕적 계몽으로는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계몽이라는 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계몽이라는 거는 여러분 단어로 이해하자면은 그냥 교육으로 이해하면 돼요. 교육. 도덕적인 교육으로는 사회 문제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도덕적인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강제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멸시킬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집단 간 정의 실현. 역시 이것도 사회윤리 문제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에 집단의 이기심에 상호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집단 간 정의로움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그 전에 정의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이기심으로 인해 서로 싸우는 일들 발생할 수 있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5번,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쵸? 강제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개인윤리적인 방법, 선의지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만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수업이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 분배 정의와 관련된 학자들, 마르크스, 롤즈, 노직, 왈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짜 갈수록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클럽으로 퍼져가지고 참 여러분들도 아마 좀 짜증도 많이 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노파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그래도 생활과 윤리 선생님이니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누군가,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그 누구도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욕먹을 게 있으면 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혹은 우리가 배워나갈수록 무엇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욕해야 될 것에 욕하는 것과 욕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욕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어떤 흥미 위주의 어떤 싸구려 언론들이 계속 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각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개인의 보건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보건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게이가 보건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잘못이고, 이성애자가 보건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잘못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욕을 해야 될 것은 보건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욕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게이냐 아니냐는 욕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일부 자극적인 언론들로 인해서 지금 또 특별하게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큰데, 여러분들은 꼭 내가 욕을 해야 될 것과 욕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